섹션 3 부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자, 1년 이내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은 다른 말로 기말이라고 그러고요. 기말이 12월 31일이죠. 일반적으로. 즉 단기 기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하는 채무 그랬으니까 다음 연도 기말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부채를 채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이다. 타인 자본 이렇게도 말하고 있으니까 한 번에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빚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외상매입금부터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는 재고자산 거래를 말하고 재고자산에 상품이 있죠. 즉 우리가 실기시험 볼 때 회사가 도매, 소매업만 한다라고 나와요. 개인기업이고 이렇게 도매, 소매업을 하는 개인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온 물건, 이를 상품이라고 그래요. 걔가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품을 혹시 외상으로 사오고 약정서 썼다. 그리고 그 돈은 보고기간 말로부터 그 대금은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할 거다. 그러면 그 1년 내 지급하기로 한 그 돈을 외상매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어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단 만기는 1년 이내짜리가 되는 거죠. 이 툴은 상품 매입하고 관계돼서 쓰는 거예요. 상품을 이렇게 매입하고 상품을 파는 걸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라고 합니다. 상품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매입이라고 그러고요. 매입할 때 발생되는 채무다. 그래서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매입채무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결산 시에 외부 제출용 보고서 작성할 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채무로 보고합니다. 따로따로 쓰지 않고요. 매입채무 보고서에다 써요. 외부용 보고서에는. 근데 회사에서 볼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다 봐야 되고 회계 처리할 때는 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채무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평상시 회계 처리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결산 시 외부용 보고서에 두 개 합쳐서 매입채무로 써서 보고서 작성. 그래서 매입채무 뭐냐고 물어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자산을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용어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매입채무의 반대가 매출채권입니다. 부채죠. 왼쪽이 부채입니다. 부채를 채무라고 그래요. 채무의 반대가 여러분 채권이죠. 이쪽은 이제 자산 중에서 채권만 써놓은 거예요. 자산은 채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 플러스 재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채무의 반대가 채권이니까 반대 써놨어요. 매입 채무의 반대는 매출 채권입니다. 상품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그럴 때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 있죠. 그 반대가 부채에서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이에요. 이렇게. 자, 외상 매입금 계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지부터 보도록 하죠. 나라 상사에서 상품 10만 원에 매입하고 상품 10만 원 매입하고 반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상품을 사오면 상품이라고 쓰면 되고요. 우리가 이분법이니까 그대로 상품 쓰죠. 우리는 상품 사오면 상품 써요. 거기다 이익 붙여서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쓰고, 외상에서 보시면 상품 사고 외상하면 이 상품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매입금 이렇게 쓰죠. 얘를 왜 대변에 썼냐면 얘가 이제 부채죠, 여러분.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자, 다음에 두 번째, 나라 상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발행한 약소금 만기가 돼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발행한 약소금은 지급어음이었겠죠, 여러분. 지급어음은 이제 부채잖아요. 처음에 발행했을 때 상품 지급어음 써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상환했잖아요. 갚았죠. 그러니까 지급어음을 차변에 쓰는 거예요.
갚았다는 거는 그 지급어음, 갚아야 될 돈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부채 감소가 차변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당좌수표 발행하면 여러분 당좌예금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 계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산 문제로 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기 T 계정 장부, 외상매입금 장부 마감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2월 돼서 넘어온 기초 잔액에서 시작하죠. 외상매입금 보실 때. 그리고 단기 외상으로 사온 거. 이거는 이제 증가니까 더해요. 더하는 거 보이죠? 근데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이게 지급했다고 그래요. 갚으면 부채 감소. 그 외상매입금 장부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쓰는 거예요. 차변. 이렇게 해서 빼기. 외상으로 사왔는데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반품이나 애누리했다. 그럼 이거는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외상매입금에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할인받은 것도 빼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게 아직 갚지 못한 기말 외상매입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숫자 넣어서 계산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더해서 왼쪽에 있는 거 빼면 그게 남은 외상매입금의 기말 잔액이 돼요. 장부 마감한 거 보여주다 보니까 이 기말 잔액이 가끔씩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장부 마감하게 되면 그 잔액이 남거든요. 자산부채 자본은 그 잔액을 가져다가 부족한 쪽에다 써서 양쪽의 금액을 맞춰요. 그래서 부채의 그 잔액은 여러분 남는다면 대변은 남겠죠. 그럼 그 차변과 대변 중에서 대변이 클 거 아니에요. 이 두 개의 금액을 맞춰서 장부를 마감해야 되니까 그 잔액을 차변 쪽에다 쓰고 이게 12월 31일이면 차기 2월이라고 써요. 차기 2월. 다음 년도 넘긴다고. 그게 기말 잔액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 금액이 맞다고 이렇게 두 줄 긋고 마감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지급금을 할 건데요. 상품의 외상에 대해서 쓰는 거는 외상매입금 지급범이 있습니다. 상품이 아닌 것의 외상은 전부 다 미지급금 써요. 이거 좀 배우시면 좋습니다. 자, 미지급금 보도록 하죠. 자,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상거래가 상품 사오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상품이 아닌 거 사온 거에 대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 그런데 아직 갚지 못한 거. 그게 미지급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다고 쳐도 미지급금 써야 돼요. 즉 당사가 차를 사고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미지급금 이렇게 써야 돼요. 어음을 발행했어도 지급어음 쓰면 안 돼요. 지급어음 언제만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품 사올 때만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거래할 때만.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급은요. 소득을 지급할 때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험과 관계되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떼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이렇게 뗀 것들 있잖아요. 뗀 것을 이제 미리 받은 돈이다라고 그래요. 미리 받은 거, 미리 받아놓은 돈, 이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금은 왜 부채가 됐냐면 이거 회사가 아니에요. 그 뗀 세금하고 보험료는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돼요.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거. 그래서 그 납부할 그 돈은 회사가 의무가 있는 거죠.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채가 된 겁니다.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급여할 때 많이 나오겠죠.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서 업무용 기계를 10만 원에 매입하고 반액은 약속보험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개월 후에 갚기로 하였다. 여기서 약속보험에 주의하세요. 사온 물건은 기계죠. 기계 사오면 기계가 유형자산이잖아요. 기계 장치를 쓰고 이때 어음을 지급보험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미지급금 쓰셔야 됩니다. 미지급금을 왜 대변에 쓰는 건 알죠? 부채 증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5월분 급여 중 소득세 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이래요. 포함해서 만원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보통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하였다. 급여면 급였습니다. 단 일용직은 여러분 작급이라고 써요. 상용직은 이제 급여 쓰고
이게 급여 나오면 급여 쓰시면 되겠어요. 계정 과목 이름이니까. 뗀 소득세 있잖아요. 이게 예수금 이렇게. 대변에 쓰는 거는 이것도 부채 증가해서 대변에 쓰는 거예요. 이거 납부하면 사라져요. 그 뗀 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금 차변에 써서 예수금 정부에서 빼요. 부채를 감소시키려면 차변에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금. 반대말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쪽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보세요. 미지급금의 반대가 여러분 미수금입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매출금인데 상품이 아닌 것을 팔고 외상하면 미수금 쓴다고 그랬어요. 상품이 아닌 거 파는 걸 매각한다고 그러죠. 매각하고 즉 건물 팔고 차 팔고 혹시 또 어음 받았다 그럴 때 받으름이 아니라 그때도 미수금 쓴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수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수금은 이제 반대가 없고요. 가수금은 알 수 없는 돈을 받았을 때 써요. 근데 반대가 이제 가지급금이 되겠어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또는 현금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를 때, 그럴 때 돈은 받았으니까 써놔야 되는데 원인은 몰라요. 우리가 복식부기 하니까 두 곳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 계정이 필요한데 원인은 모르겠다 그럴 때 그때 가수금이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선수금. 이 선수금의 반대는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선수금, 선급금은 이제 물건하고 관계되죠.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을 말해요. 미리 받은 돈. 물건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미리 받은 착수금, 계약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선급금은 뭐예요?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사기로 하고 미리 준 돈이잖아요. 선수금은 물건을 팔기로 하고 미리 받은 거고, 그럼 이 미리 받은 돈은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나라상사에서 상품 100만 원어치를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상품 100만 원어치 판매하기로 한 거는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아직 팔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약금은 받았죠. 이 계약금이 물건을 우리가 팔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변에다 써야 되고 부채 증가.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부채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언제 사라질까요? 물건을 판 날, 물건을 준 날 사라지게 돼요. 물건을 판매한 날까지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사용하기 위한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단기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라고 그랬죠. 단기에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빌린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또 단기 차입금에 속해요. 당좌차후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단기 차입금에 속합니다. 당좌차후액은 당자금 통장을 개설했어요. 개설하고 당좌 차후 계약을 맺어요. 마이너스를 얼마까지 쓰겠다라는 게 당좌 차후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쓰고 나면 당좌 차후 계약을 쓰고 나면 통장을 마이너스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인출했다면 당자금 통장에 마이너스로 찍혀요. 그 마이너스는 이제 은행이 빌려준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났을 때 그 금액을 당좌 차후이라고 그래요. 이게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이걸 써요. 근데 보고서 작성할 때는 이걸 단기 차입금으로 통합해서 표시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평상시에는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당좌 차후라고 쓰세요. 당자금 통장이 만약에 나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자, 그 외에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그런 거는 이제 1년 내 상환하기로 하고 그럼 그 단기 차입금이죠. 만약에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 예금은 이게 당좌 예금 통장처럼 따로 계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기 차입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10만 원이 당사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제 첫 번째 이거 가수금이라고 그랬죠? 부채니까 대변입니다. 나라 상사의 제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 이거 선수금이라고 했고요.
기업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내년 10월 25일까지 1년 내 갚기로 한 거죠. 예. 당사 건물 1000만 원짜리를 저당으로 제공하고 담보 제공한 거죠.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이 대출 받은 돈 못 갚으면 그때 회계 처리하겠죠. 이 건물이 넘어가니까. 보통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래서 이 대출 받은 돈 1년 내에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 그다음에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돼요. 이 대변에 쓰는 거는 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돼서 그러죠. 이거 나중에 상환하면 차변으로 넘기잖아요.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되는 말은 계속 봐보세요. 반대되는 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선수금의 반대 상급금, 단기 차입금의 반대 단기 대여금 이렇게 됩니다. 자, 미지급 비용은요 결산 시에 쓰고요. 밑에 있는 선수 수익도 결산 시에 주로 씁니다. 주로 결산에 쓴다. 얘네들은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단기 거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입니다. 자, 미지급 비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보고기간 말, 즉 결산일까지 발생된 비용인데 아직 지급일이 아닐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습니다. 단기 차입했어요. 이제처럼. 단기 차입을 했고 1억을 차입했고 거기에 이자를 20만 원 주기로 했어요. 내년에. 그래서 그게 20만 원이 올해 거 기간 경과분 10만 원에다가 내년 거 10만 원에서 20만 원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돈은 내년에 주기로 한 거예요. 올해 거 10만 원은 올해 비용 잡아야 되잖아요.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이기 때문에 그에 발생된 수익 비용은 그에 잡아서 장부에다가 회계 처리해서 보고서에 써야 돼요. 올해 비용을 내년에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내년에 준다고 올해 발생된 이자 비용을 내년에 쓸 수 없으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그 이자 비용을 계산해서 이자 비용으로 줬고요. 이것처럼. 그 다음에 지급일은 아니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죠. 미지급 비용이라 씁니다. 그럴 때. 미지급금이라고 아시죠? 그거 부채잖아요. 미지급 비용은 이제 비용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갚아야 될 비용이 있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 이런 거죠. 지급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채가 되는 겁니다.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은 미리 받은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단기 대여금의 이자. 단기 대여금의 이자를 만기에 받을 수도 있는데 미리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이자 미리 받았다면 이 중에서 단기 거는 괜찮은데 내년 거 받은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대여를 했는데 7월 1일 날 대였고 만기가 차기 6월 30일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결산이 껴 있습니다. 항상 12월 31일. 그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올해 10만 원, 올해 거 10만 원, 내년 거 1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20만 원인데 올해 미리 다 받았다 해봐요. 그러면 이자 딱 받으면 이자 수익 잡았겠죠. 근데 이 이자 중에서 결산일날 따져보니까 10만 원 내년 거야. 그 내년 거 이자 미리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면 이자 수익에서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수익이니까 대변에 쓰는 건데 빼야 되니까 차변을 옮기고 그 대변 자리에다 선수 수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선수금 아시죠? 물건을 주기로 하고 미리 받은 돈이라고. 수익을 미리 받은 거예요. 이자를 미리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년에 이자 이거 받은 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돈을 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입니다. 자, 얘네들의 반대 계정이 있죠. 미지급 비용의 반대는 미수수익이고 선수수익의 반대는 상급 비용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유동부채 계정 과목 전부하고 그 다음에 자산에서 배웠던 채권 부분 채권 1년짜리니까 여러분 다 유동자산에 있는 채권들이죠.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외우면 암기할 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가 아닌 부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돼야 하는 그런 채무를 말합니다. 이런 비유동부채에는 이론시험 나올 때는 여러분 이거 다 나와요. 사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고요.
실기시험에서는 이 두 개만 되고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장기간 차입한 거죠. 즉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후에 갚기로 하고 빌린 돈. 반대가 장기 대여금이 돼요. 장기 대여금 어디서 봤어요? 투자자산에서 봤죠. 투자자산. 그다음 임대보증금은 건물을 임대하고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 우리 거 아니죠. 이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쓰는 거예요. 임대인이 받은 거니까. 이거 임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부채다. 임차보증금은 회계처리 임차인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거 돈이라고 채권 잡아놓고요. 임대인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부채 잡아놓는 거죠. 채무 잡아놓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이 두 개가 이제 실기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론 시험에는 사채도 내요. 사채는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사채라고 합니다. 보통 사채는 만기가 1년 이후짜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에 속해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충당금을 말해요. 그거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채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해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비유동 부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개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BK에서 3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100만 원을 차입했대요. 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3년 후에 상환이니까 장기차입금 대변이 되겠죠. 부채의 증가 대변, 자산의 증가 차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상사에 당사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 100만 원을 영진상사 당좌수표로 받았다.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여러분 현금입니다. 자기압수표는 다 현금 처리하지만 당좌수표는 좀 다르죠.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 처리해요. 근데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재금 처리합니다.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임대보증금이 되겠죠. 이게 부채니까 계속 말하지만 부채 증가 대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